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동탄이에요. 저는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접은 사람입니다. 연애 3년인데 결혼 생활은 6개월 남짓. 그 사람과 만난 세월이 아까워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과 의리만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거더군요. 구독자분들 혹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 이혼한 사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전 남편이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한마음으로 저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잡은 물고기한테 고기 주지 않는다는 개소리까지 한 사람이 남편입니다. 아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깨진 부부 사연 빼고는 제 사연 역시 초스피드 이혼 사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결혼할 때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모가 돈 때문에 저에 대해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고서는 모든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함께 해온 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더 중요했기에 망설이지 않고 결혼 생활 접어버렸어요. 벌써 2년이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몇 달간 전 남편에게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 중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 나는 너한테 내 모든 걸 다 내줬고 알려줬는데 네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다. 그깟 돈 좀 우리 엄마 도와준 게 결혼 끝날 만큼 큰일이야? 네가 혼인신고 안 한 이유가 있구나. 끝까지 재고 따지느라 여차하면 발 빼려고 그랬던 거네? 음흉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혼인신고 빨리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싶다. 결혼 전부터 내 집도 탐낸 거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정 떨어져. 이제와 이런 말 할 것도 없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사람은 짧은 혼인 기간을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매달리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계산적인 저에게 있다며 물타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왜 저런 속내를 몰랐을까 후회되지만 어쩌겠어요? 잘못된 선택한 건 저니까 제가 감수하고 돌려놓을 수밖에요. 일단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했을 때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제법 알아주는 앱 개발자로 꽤 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연봉이라든가 전망도 참 괜찮았어요. 사람만 보면 그다지 나무랄 데가 없었죠. 학교도 인서울 공대 나왔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남들 보기에 앞날이 창창한 커플이었어요. 저는 4년제 졸업 후 증권회사 입사 2년 차였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개인 사업을 하며 저희 지역에서 꽤나 이름 알아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 사업으로 제 남동생도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을 배우고 나중에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업할 능력이 없어서 애당초 포기했지만요. 또 저희 부모님 중 아버지 쪽 집안이 예전부터 잘 사시는 집안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안은 저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그 사람과 결혼 전 집안 형편이 어땠냐면요. 그 사람 부모님은 계시지만 예비 시부 사업 실패로 하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동생과 대학 공부는 다 마치고 각자 밥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빚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갚아나가도 벗어나는 게 힘들다는 말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능력이나 우리 가족의 능력이 되니 형편이 다소 어렵다는 그 사람과 결혼해도 멋있게는 아니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도 없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더 컸겠죠. 그런데 현재 본인에게 닥친 삶은 열심히 해결하고자 하며 발전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결혼 전에 저를 보실 때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자주 물어보셨어요.
압박이라기보다는 혹여 자기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할까봐 불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결혼을 하면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집은 못 해준다고 미리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남자친구와 구체적으로 결혼 말 나왔을 때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연스레 예비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정아빠는 남자친구를 무척 좋게 보셨어요. 둘 다 술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참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른들 비위를 굉장히 잘 맞춰요. 그래서 아빠는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셨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혜진아, 네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는 지켜봤는데 그래도 이건 알아둬야지 싶어. 살면서 돈 많은 사람을 골라 사귈 수는 없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사귈 수도 있는 거 엄마도 알아. 네 남자친구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결혼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 거야. 결혼이라는 건 사랑이 전부가 될 수가 없거든. 나중에 네가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어. 엄마, 그런 진부한 말은 뭐하러 해? 나나 그 사람 직업도 탄탄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걱정 마, 엄마. 상현 오빠 연봉이 1억이야. 나보다 많이 벌고 둘이 벌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도 저축할 돈이 나만 돌아. 친정에 손 안 벌리고도 둘이 잘할 수 있어. 그 사람 집이 돈이 없다고 해서 내 결혼 생활이 궁핍한 건 아니잖아. 니들 둘이 잘해도 주변 상황이 안 그런 경우가 많아 이거사. 지금은 엄마 말이 안 와닿지? 꼭 매를 맞아야 아픈 줄 아는 줄 아니? 어른이 하는 말 잘 새겨듣는 것도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하는 말이잖아. 이런 말 하는 거 속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유 있는 사람만 만나야 싸울 일이 없어. 그래야 뭐가 됐든 행복한 거다 너.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 솔직히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자친구를 많이 좋게 보시던 아빠도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네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아빠도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건 엄마 말이 현실적이고 틀린 건 없다. 저도 부모님 말씀 틀린 말이라 생각 안 하는 게요. 아빠 집안이 부유하기도 하고 엄마도 나름 부족함 없이 잘하신 분이라 어쩌면 그 말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른 말은 나중 가서 보면 틀린 적은 없잖아요. 저도 사실 말로는 남자친구 편들고 결혼해도 문제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인터넷으로 결혼한 사람들 사연 많이 찾아보긴 했습니다. 차이 나는 집안 결혼, 가난한 시댁과의 결혼 등등 검색해보니 다들 반대하는 글이 많더군요. 그때 곰곰이 생각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모든 선택은 양날의 검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다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컸어요. 만약 헤어지더라도 다른 애인이야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헤어짐을 참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딱 맞아요. 꼭 매를 맞아봐야 아픈지 아냐고 하셨는데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제가 매 맞는 걸 선택한 거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보라는 엄마 만류에도 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은 욕심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결혼 허락하신 거고요. 그때는 저만 생각하느라 부모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는데 안 좋게 끝나고 나니 이제야 부모님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결혼 전에 양가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살짝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신 거고 사실 남자 쪽에서는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원래 3년 만나면서 예비 시댁을 자주 드나든 적은 없었지만 가끔 인사도 드렸고 명절 때마다 늘 선물은 챙겼었는데요. 항상 백화점에서 고가의 선물을 신경 써서 준비해 남자친구 편에 보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이 매우 좋아하셨다고 했고, 저나 우리 집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때부터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만날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건지 약간은 재촉하시기도 했고, 우리 집에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저한테 했던 말은 이랬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예전처럼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명절에 제사 지내니 뭐니 하면서 며느리 힘들게 하겠니? 우리 집은 안 그런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적어도 시집 때문에 속 끓일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 같은 시대가 없을걸? 그래, 혜진아.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서 쉬고 우리 직장 쉬니까 여행 다니자. 너 친정 가서 푹 쉬다 와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도 명절에는 며느리 힘들게 안 하실 거라고 나랑 약속하셨어.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이 사람 집은 다른 시댁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적어도 시댁에서 오라가라 하는 문제로 속 썩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동생과 시아버지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림이 더 단출해 보여 놀라긴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둘러보던 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게 형편없어 보여 걱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어. 우리는 니들한테 기대서 살 생각 없다. 물론 용돈 안 받겠다는 말은 못해. 너 보다시피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다만 네 아버지나 나나 아직 조금씩 벌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어. 너희 결혼하면 우리도 이 빌라 벗어나서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야. 우리 살 궁리하느라 너희 많이 못 도와주는 게 미안하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는 싫구나. 결혼하면 너희 부부가 우선 아니겠냐?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그래, 우리 때문에 혹시 결혼 망설이는 거라면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을 해줄 수가 없는 건 좀 이해해다오. 너희 부모님은 이런 사정 다 알고 계시지? 우리 아들 사이로 데려가면 너희 부모님은 아들 하나 더 얻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다. 우리도 너를 딸처럼 귀하게 생각할 거니까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너희 둘만 생각해라. 저는 부모님의 단호한 말씀 듣고 결혼을 확실히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 집 사정이야 친정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집은 저희 부모님이 이미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세놓고 있던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평수도 작지 않았고 38평짜리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다소 넓은 집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도 그 사실을 미리 얘기했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좋아하긴 했습니다. 신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랬으니까요. 38평이면 방이 4개나 있는 거네? 둘이 살기에는 과분하게 넓네. 혹시 그 집에는 대출은 안 껴있는 거야? 처음 새 났을 때보다 많이 올라서 다 갚으신 걸로 알아. 결혼하면 나한테 명의 이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생각 중이야. 어쨌든 집 문제는 해결돼서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한테 꼭 고맙다고 말씀드려. 내가 하는 것보다 오빠가 말해야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걱정하지 마. 그럼 명의전은 우리 혼인신고한 다음에 해주신다는 건가? 글쎄, 결혼 전에 해주시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집은 공동명의로 해야 나중에 혹시 팔더라도 세금 절약할 수 있다더라.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잖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처음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 건 어떨까? 그런데 신나서 집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은근슬쩍 저희 부모님의 해조는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냐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둥 어쩌고 하면서요. 근데 그때 제가 못을 박은 게 있어요. 오빠 말 무슨 말인 줄은 알아. 물론 세금 생각하면 그게 맞지.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야. 오빠랑 나랑 결혼해서 같이 마련한 집이라면 당연히 공동명의가 맞겠지. 근데 이건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나한테 해주시는 거잖아? 내 이름으로 안 해주시고 살게만 해주셔도 고마운 건데 공동명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부탁인데 혹여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그 인간은 흘리듯 하는 말이었겠지만 제가 정색하고 대답하자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건데 뭘 그리 정색을 해. 그래 알았어. 네 말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너희 부모님 앞에서 절대 공동명의에 공짜도 안 꺼낼 테니까 안심해. 이러길래 저도 말 나온 김에 결혼하면 꼭 지켰으면 하는 것들을 미리 당부해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일단 저는 시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오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오빠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건 관여 안 할 거야. 자식들이 생활비 안 주면 생활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걸 못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경제 상황 꼭 투명하게 서로 알게 하자. 서로 속이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서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 때문에 부부 사이 멀어지는 거 정말 원치 않거든? 그리고 오빠 부모님들도 우리 부부가 우선이라고 하셨잖아. 결혼 전엔 몰라도 결혼 이후는 같이 돈 관리해야 하니까 큰돈은 마음대로 쓰지 않기로 약속해줘. 그리고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어때? 오빠 연봉이면 우리 돈 금방 모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하는 말에 그 사람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다만 아이 낳을 때까지는 각자 관리하면서 자기 쓸 돈은 빼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야 물론이지. 대신 아이 낳을 때까지는 우리 각자 관리하면서 공동생활비 내는 걸로 하자. 사실 내가 투자하는 것도 좀 있고 결혼 준비하느라 돈 쓰려면 결혼하자마자 경제권 넘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 월급 받으면 내 쓸 돈 빼고 나머지는 전부 줄게. 이러길래 그 사람 사정을 고려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그럼 공동생활비에서 남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재테크할게. 대신 월급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합의를 했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하겠지만 서로 부모에게 대리효도하는 걸 바라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설마 나한테 시부모님 대리효도 시킬 생각은 없는 거지? 나 그런 건 정말 질색이야. 오빠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며느리 노릇 할 거니까 절대 효도는 강요하지 말아줘. 각자 부모한테는 각자 효도하자 그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 너한테 대리효도 시킬 생각 없어.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너한테는 강요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안심해. 제가 하는 당부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하지 말자고까지 했지만 사람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며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 보고 이 결혼이 맞는 걸까 하는 마지막 의심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까지는 상견례부터 다른 문제가 딱히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집에서 집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에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혼수나 예단 때문에 결혼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예단이며 이바지며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시댁 형편을 아는지라 비싼 예물 바라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못해줘 미안하다며 본인 돈으로 제가 원하는 브랜드 반지와 시계는 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을 돕느라 모은 돈이 단돈 5천만 원이 채 없었어요. 직장 생활 8년 동안 그거 모았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만큼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하나 있는 딸 결혼시키면서 정말 많이 양보하시고 많이 참으셨어요.
비슷한 집안 만났으면 남부럽지 않게 해줬을 텐데 너무 간소하게 시집 가는 것 같다고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식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후 둘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라 믿었고요. 신혼집은 친정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집 명의 저로 돌려주시겠다고 했지만 고민 끝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도 연봉이 꽤 되고 예비 남편도 연봉이 1억인데 굳이 친정 부모님한테 집 빼앗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집 마련할 때까지 주거 문제 해결되는 건 큰 이득 아닌가요? 예비 남편이 그 집 명의 운운한 적이 있었기에 그 부분은 확실히 해뒀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내 명의를 안 하기로 했어. 우리 힘으로 집 마련할 때까지 살다가 나오자. 그래도 집 걱정 안 하고 목돈 안 드니 다행인 거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집 사는 건 사는 거고 이 문제는 다른 거지. 아니, 장인어른은 너한테 주시겠다는 집을 왜 다시 안 주신다는 건데? 아빠가 해주시겠다는 거 내가 싫다고 했어. 싫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자식들 주실 테지만 지금 덜컥 그 집 받아서 공짜로 사는 건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세입자 내보내시면서 목돈 쓰셨는데 내가 드린 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집이 여유 있다고 해서 자식한테 집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대학 다닐 때도 내 용돈은 벌었었어.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재산 남 주고 가시겠어? 그래도 지금부터 부모님이 다 해주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싶어. 제가 부모님 집을 받지 않기로 한 속마음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수긍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언젠가는 전부 자식들 주시겠지. 하지만 이런 이유라면 내가 대출 내서라도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나는 처음부터 우리 집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제가 아파트를 안 받겠다 한 걸 굉장히 아까워한 듯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조르지 않고 제 결정을 따르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 그 집 때문에 제가 남편과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핑크빛 신혼생활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딱 신혼여행 때까지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모든 걸 저에게 다 맞춰주던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하고 딱 2주 될 때부터 이 결혼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결혼 전 미리 살아보라고요. 아무리 말로 잘해주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 뭐 하나요?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이 맞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결혼 전에 제가 했던 당부는 싹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노골적으로 살고 있는 신혼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며 요구했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면 은근히 집 문제로 압박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 없더니 결혼하자마자 저희 부부를 호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결혼하면 부부가 공동 운명체인 거다. 예전에도 내가 말했지?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가 먼저라고 말이다. 내가 오늘 너 부른 건 너희 집 명의 때문이야. 듣자 하니까 너 부모님이 주시겠다는 집 안 받기로 했다면서? 물론 내가 그 뜻은 이해는 한다.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어. 하지만 결혼한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 아니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집에서 해주겠다는 걸 안 받는 건 이해가 안 가는구나. 지금이라도 네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 이전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도 가능하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야 나중에 탈이 없지 않을까 싶다. 이러면서 친정 부모님께 지금이라도 집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시모 얘기 듣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단호하게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남편이랑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명의 이전 해달라는 건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유 있는 집에서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또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해달라니요. 그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저 그 집 나중에 저 말고 동생 주라고 할 생각도 있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저도 직업 튼튼해요. 둘이 벌면 3년도 안 걸려 집 살 것 같은데 자꾸 왜 그러세요?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내 아들이 버는 돈을 전부 네가 가져가면 굳이 그 집을 안 받겠다는 건 뭐냐? 너 시집 올 때 우리가 해준 거 없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아무리 없는 집에 시집 왔다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니들 생각에 이런 말 하는 거지 나조차고 이러겠니? 이러면서 펄펄 뛰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거절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이랑 다퉜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요. 저는 이미 끝난 얘기를 조르는 그 집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 집안이 저희 집보다 훨씬 달리고 각자 모아놓은 재산도 저보다 훨씬 적어도 부모 걱정 다 뿌리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좋은 직장 거머쥐고 열심히 살려는 그 성실함을 높게 샀고 사랑 하나로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 남자는 저와 친정을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친정에서 해주기로 한 집이 탐나서 나랑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싸움을 하면서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미 끝난 집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집 문제는 말씀 안 하시게 단단히 말씀드려줘. 다음에 또 그러시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화를 참고 정중하게 남편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말이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 우습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주시겠다고 하는 집을 안 받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이 해준 거 없으니까 너도 싫다는 거잖아. 말로는 네가 우리 집안 감수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계산하는 건 너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고 결혼 전에 다 얘기 끝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결혼 전에 무슨 말을 못하냐? 일단 너 잡으려고 미끼 좀 던진 거지. 이제 너는 잡은 물고기인데 내가 더 밥을 줄 필요는 없잖아? 너도 다시 생각 잘해봐.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어. 이럽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말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속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전 합의한 돈 관리 방법에 대해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월급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공동 생활비도 약속했던 금액보다 덜 해줬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남편이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길래 이해하고 두고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3달째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월급 실수령액은 800 남짓이었고 연봉으로 따지면 세전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연봉 자랑해가며 큰소리 치던 남편이 자꾸 월급이 적게 들어온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달 나오기로 한 수당을 못 준대. 아마 몇 달 있다가 준다는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생활비 200만 줘도 될까? 당신 월급도 있으니까 우리 살기 쪼들리는 건 아니잖아. 당분간만 이해해줘. 그게 말이 돼? 그 큰 회사에서 왜 월급을 잘라먹는데?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사람 월급 덜 주는 경우는 못 봤어. 당신 혹시 나 모르게 무슨 사고 친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사고는 무슨, 내가 사고 치는 사람으로 보여? 당신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종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나 일하는 이 바닥은 다들 이렇게 살아. 오히려 더 성을 내는 남편을 보고 입을 다물긴 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생활비를 줄이고 월급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게 6개월째가 돼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혼 전부터 약속했는데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저는 나를 잡아 남편의 컴퓨터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나쁘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 없이 월급을 적게 가져오고 공동생활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주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번을 압니다. 남편은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가 같아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남편 계좌나 개인 계정을 뒤진 적이 없을 뿐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은행 계좌에 로그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별거 없겠지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남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고 나서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6개월 전인 결혼 2달 전부터 확인해보니 결혼 직후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2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김선숙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고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1차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고요. 더 화가 났던 건 결혼 전부터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도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쭉 어머니에게 이체했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분명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드린다고 결혼 전에 말했는데 그것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결혼 전 솔직히 말했다면 아마 저는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쭉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뒤 매달 같은 날 은행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출받은 돈을 갚느라 돈이 없던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제야 돈 없다는 남편 말이 납득이 되더군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바로 따지지 않고 일단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 남편을 넌지시 떠봤지만 그 인간은 제게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거짓말쟁이에 겉과 속 다른 남편을 믿고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간 주말에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은 오늘 온 거 그냥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당신,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2억이라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드렸더라? 어떻게 안 거냐고 묻지 마. 그건 이제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알았다는 거야. 왜 나를 속인 거야? 2억씩이나 대출받아서 어머니 드린 이유는 뭐고 매달 드린 용돈은 나한테 말한 거랑 왜 금액이 달라? 결혼한 다음에 우리 돈 문제는 솔직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어머니와 남편 둘 다 놀라는 얼굴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따질 줄 알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순순하게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당신 그 말하려고 어머니 댁에 오자고 한 거야? 나중에 전부 말하려고 한 거야. 속일 생각은 없어. 근데 어쩌겠어. 어머니가 갑자기 쓸 곳이 있다고 하시잖아. 그 돈 아니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들인 내가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러자 듣고 계시던 어머니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근데 내 아들이 대출받아서 부모를 돕겠다는 걸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는 거냐? 네가 친정에서 집만 해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랬으면 그 집 담보로 나 빌려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네가 집 안 해오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생돈으로 대출까지 받아 나 도와준 거다. 그런 줄이나 알아.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 이후에 그런 큰 돈을 말도 없이 대출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거 속이면 이혼 사유라고요. 저한테 계속 친정에서 집 받아오라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제라도 어머니 그 시커먼 속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발 뺄게요. 저를 식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용하려고 한 거 다 알았는데 이 집 며느리 노릇 할 이유는 없죠?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흘러가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왜 그리 극단적이야? 이런 일로 결혼 생활 접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랑 나랑 벌면 그깟 2억이 아니라 3억도 금방 갚을 수 있어. 당신 생활비로만 살면 2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속인 건 미안하지만 결혼 접겠다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둘이 벌어서 최대한 빨리 갚아보자. 어차피 다 밝혀졌으니 2판 4판이라는 건지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빌려놓고 같이 갚자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 건가요?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한 미련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2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다는 거 안 그 순간 결혼 접을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 돈을 왜 내가 버는 돈으로 갚아? 당신 혼자 갚아. 우리 지금 법적으로 부부 사이 아닌 건 알지?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혼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당신 짐 싸서 나가면 그만이야. 당신이랑 몇 달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는 맞는 건가? 내가 그걸로 법적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까?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랑 위자료 청구 한번 해볼래? 그러기 싫으면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제가 나가라는 말을 하니 시모와 남편은 난리가 났죠. 어머니는 주저앉아 가슴까지 치면서 피해자 연기를 하셨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당황했는지 내가 살림 산 거 어림잡아 1,000만 원이 넘어. 그건 어쩔 건데? 이러면서 찌질하게 나오더라고요. 난 필요 없으니까 싹 다 가져가. 딱 이틀 줄 테니까 그 안에 가져가라. 대신 결혼 준비할 때 쓴 내역 내가 전부 가지고 있거든? 그거 정확하게 반반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인간에게 내 몫에 돌려받을 돈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뒤 남편은 당연하게도 저한테 사과도 했고 적반하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저한테 미안하다는 입에 발린 사과를 하더니 무슨 개소리를 한 줄 아세요? 나도 사과했으니까 너도 우리 엄마 상처 준 거 사과해. 지금이라도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같이 살겠다면 받아줄게.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한 거 없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부모님 가슴에 못 박아야겠냐? 이러길래 뭐? 사과? 지금 사과라고 했니? 그 말 들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네. 당신은 내가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에 2억 대출받아서 빌려준 다음 같이 갚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나는 거짓말한 당신도 싫고 나한테 집 해오라면서 공동명의 하자 그랬던 것도 다 정 떨어지고 소름 끼쳐. 제발 입장 바꿔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봐. 이게 내가 사과할 일인지. 돈 문제는 생각보다 부부 사이에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중요한 돈 문제를 거짓말까지 하고 저를 속인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인간과는 찌질할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자의 짐과 돈을 나눴습니다. 서류상으로 묶인 게 없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관계 정리가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주년 때 신고하기로 한 게 제가 유일하게 잘한 짓이었네요. 남편과는 그렇게 2년 전 헤어지고 저는 아직 싱글로 살아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 당장 좋다고 날름 혼인신고하지 마시고 갈등이 있다면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이혼하는 과정이 참 힘들다는 거 주위에서 많이 봤지만 저는 그 힘든 거 안 겪고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 그 점은 좋네요. 물론 위자료니 뭐니 그런 건 포기했지만요. 그래도 빨리 결정한 게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피곤한 부부싸움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련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시고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며 사연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